예, 오늘도 여러분께 여러 가지 문제 분석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이셨죠. 신지호 박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오늘은 지지율 얘기 좀 해볼 텐데, 이 지지율부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또 두째 주에. 그죠?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 지지율에 있어서의 변동, 이게 일시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30%가 보통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고 30이 무너질 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른바 빨간불이 들어온 거라고 보는데, 저 정도는 이제 유승민 사태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한 2.7% 빠진 거 아닙니까? 일주 사이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고, 그렇죠. 내일 또 김무성 대표, 그 다음에 신임 원내대표단, 청와대 회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청 관계가 뭐 의외로 빨리 그렇죠. 회복되는 예.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얼마든지 뭐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한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신 박사님이 내일 만나는 게 지지율 반등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의하세요?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필요했던 부분인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기본 여론조사의 기본 점수가 저는 40%라고 보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은 20%. 이제 왜냐하면 지역 기반 10%에다가 아니면 이제 지지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지지층인데, 왜 20%는 뭐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효과 10%에다가 그다음에 본인의 감성 이미지 수 10%에서 저는 기본이 40%라고 보기 때문에 40% 아래로 내려가면요,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은 빨간불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30% 안팎이고, 거기다가 지금 부정이, 긍정이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더 좀 주의 깊게 볼 분은 모르겠다라는 부동층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도층들이 상당히 부정으로 많이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지도만 본다면은 아주 위험한 빨간 신호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유승민 대표가 사퇴할 경우에 그래서 빨간색 무이신가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예측했던 바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고정적으로 지지한 분들은 유승민 대표가 사퇴하건 안 하건 마찬가지지만 중도, 예, 합리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분들은 유승민 대표 사퇴에 움직일 가능성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말했는데,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빠졌고, 근데 이번 내일 회동에서 저번에 유니버시아드, 예. 거기서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하고 눈길도 안 마주친 예.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유승민 사태 파동 그것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 당정청 관계가 얼어붙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실망을 사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일 예. 이게 만일에 공식적인 모임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부 구성돼가지고 그 대통령과의 그 상견례에 불과한 자리가 된다. 예. 그 자리에서 또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게 어떠한 뭐 따뜻한 모습을 안 보여준다. 이러면 그것도 상당히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빨리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독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일 말이죠. 저는 일단 신임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은 정책위 의장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한 10분이라도 김무성 대표하고 따로 티타임을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뭐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감인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요, 유승민 이걸로 인해서 본인도 그 마이너스라는 거 알았어요. 좀 아뜨거 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버시아드 가고 김무성 대표한테 눈길 안 줘가지고 이게 또 뭐냐 해가지고 그것도 아뜨거 한 게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예상보다 청와대 회동이 빨라진 거는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본인이 초청해 놓고 거기 가고 뭐 눈길 안 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서 최대한 내일 좀 진도를 빼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하고의 10분 이상의 티타임 단독 회동 이후에 아마도 발표도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안 하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하고 당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당의 이름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당의 이름을 시키는
이런 거는요 굉장히 좋은 신호,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된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니 예전에 판사 시절에 맨날 밥 같이 먹을 사람 자꾸 찾아줘 다니시고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예?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신 의원님 말씀대로 10분 더 독대하면은 참 좋은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독대할 그런 명분이 있을까? 그게 좀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거기서 독대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드는데 명분이 얼마나 많죠. 근데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이 유승민 사태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리는 얻었지만 명분은 잃었다. 이를테면 이번 당직 개편 때 상당히 친박계가 어떻게 보면 전진 배치되고 많이 실리를 얻었죠. 그런 점에 실리를 얻었지만 명분, 대통령이 말이죠. 원내대표를 찍어내리는 거 해도 너무 하지 않았냐라는 명분 부분에서는 사실 밀리죠. 근데 여론조사는요, 실리를 보지 않고 사실 명분을 보고 여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명분은 그동안에 잃었다. 잃었던 명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일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차 먹고 독대하더라도 의례적인 다른들이 독대 아마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발 더 나가서 좀 식사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왜 자꾸 요즘에 밥 먹는 게 유행하냐면 그 공감대 의식이 형성돼서 사람들은 마음을 편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대화. 내일 대화는 너무 말이죠. 뻔한 대화, 우리도 예측할 수 있는 추상적인 덕담만 오고 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요,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는데, 자, 새누리당 지지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은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 39.7%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까, 34.6%, 그러니까 약 한 5%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역전 현상,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옛날엔 거꾸로 됐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 우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물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번에 유승민 파동을 거치면서 김무성 대표가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다 해서 이걸 따로 논다 해갖고는 같이 공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본인이 줄타기 한다, 결국은 이제 수평적 당청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여러 가지 비난을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고 유승민 대표를 정리하는 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 30% 지지율을 같이 끼고 가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야만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확고한 판단 속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따라서 당 지지율이 좀 높다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플러스 당이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알파 부분이 이제 오히려 김무성 대표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게요, 일종의 권력의 법칙입니다. 지금 임기 반환점 정확히 넘어가는 그 길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 권력이 당의 권력으로 쏠리고 국민들의 시선도 말이죠. 청와대에서 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천이라든지 모든 걸 이제 당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국민들의 관심이 당으로밖에 옮겨가는 그 상징적인 신호인데 저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상당히 초조하거나 말이죠. 좀 불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청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수행 지지율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정당 선호도거든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여론조사 보면 정당 지지율은 비교적 이게 진폭이 크질 않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진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게 유지되느냐. 제 생각에 아까 우리 신 의원님이 그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승민 사태 후유증이 아직 국민 여론 조사층의 마음에서 아직 안 사라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당분간은 김무성 대표가 자꾸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에게 좀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취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게 대통령이 더 위에 있으니까 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냐 싶을지라도 유승민 사태의 후유증 아직 있는 마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오히려 그런 관계를 갖다가 내세울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요번에 그 사면을 시사하신 발언하고 내일 이제 그 예상보다 빨리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가서 불러다 회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패키지 상품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대통령이, 예, 그렇죠. 1+1 같은 건데요.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 후반기를 맞으면서요. 이제까지 하고는 좀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한번 확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승민 그 원내대표 이제 그 쫓아낼 때 보면은 그 뭐랄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한다. 심판 뭐 이런 거였잖아. 이제 심판이 아니고 이게 포용하고 탕평하고 끌어안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기조를 갖고 가려고 뭐 사면 얘기도 본인 과거 발언하고는 좀 다르지만 과감하게 꺼낸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지도부도 불러다가 이제까지의 당청 관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설명이 가능해져요. 근데요, 제가 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우리가 그 새누리당에 그 둘 다 세자가 들어가서 맨날 헷갈려요. 이 새누리, 그러니까 좀 이름을 둘 중에 하나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새누리당의 지지율 있잖아요. 새누리당의 지지율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차이가 난다. 근데 새누리당의 지지율 39.7 지금 나오는데, 자, 대선 후보 여야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해 보면 김무성 대표가 지금 1위예요. 23.5%.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21.8%. 2% 벌어졌거든요.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 사이에는 오차 범위가 이제 사실 넘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좀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정당 지지도하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상관관계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이제 간판이기 때문에 그 여당 대표가 올라가면 상당히 그 정비례 효과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에 이제 선거 같은 거 상당히 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갔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작용을 하고, 다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 지지도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묘한 대통령과 당정 간의 특수한 관계가 있죠. 근데 이번 뭐 유승민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위부단하 갈짓자 행보한다 하는데, 내일 당청 회의도 그렇고 이후로도 총선 전까지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낮은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요, 대통령 임기 중반 후반을 넘긴 대통령은 대권 주자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으나 상당히 공격을 가해서 지지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상당히 위력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고 나쁜 자세로 간다. 다만 그게 이제 저는 총선 다가오면서는 그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한판의 승부가 불가피하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상당히 얌전하게 차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지금 1위를 하지만 오차 범위 내 아닙니까? 불안한 일인데 이런 거예요. 내년 4월 총선을 김무성 체제하에서 치렀는데 단독 과반수 이거 승리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럼 저게 30%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참을 건 얼마든지 참고 꾹꾹 하자. 그러니까 요번에 이 당직 개편도 말이에요. 친박이 몇 명이고 비박이 몇 명이고 김무성 대표의 문제의식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김무성식 흥묘백묘론을 한 거예요. 친박이든 비박이든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면 3고 중에 마지막 고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선에서 승리하고 첫 번째 뭐 정치 바꾸고 경제 살리고 보다도 세 번째 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고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비박이든 친박이든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된다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탕평 인사를 하고 참을 때 참고 하는데 총선에서 과반수로 승리한다. 그러면 확고부동한 1위가 되는 근데 거죠. 죄송합니다. 거기 하나만 더 주시면 네 번째 고가 하나 있거든요.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총선을 치르는 게 김무성 대표 최대 과제인데, 그래서 그게 내세운 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오픈 프라이머리. 그래서 본인이 외부 압력 때문에 두 번이나 말이죠, 날아갔던 그런 아주 뼈아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청와대라는 외풍을 이제 막는 최선의 이제 방책인 거죠. 제가 그 오픈 프라이머리
18대 총선 때요. 뭐 지상파 방송에서 무슨 명예 기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하겠다고 갔는데 다 유명하신 연예인분들이고 저 혼자 이 정착자더라고요. 그래서 막 땀도 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 갔었어요. 김무성 대표 그때 무소속 친박연대 나가서 막 활동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본인 운동도 하지만 본인 운동보다도 다른 사람 도와주러 막 다니는 걸 봤는데 격세지감이 좀 납니다. 바로 그런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중진이시죠. 새누리당 그 국회 부의장까지 내신 이병석 의원이 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비판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새누리당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경상도연 동메달 발언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520만 대구 경북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대구 경북 버리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상. 내년 총선에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절박감에서 고육지책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최고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 가사를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한번 노래를 했고 오늘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께서도 아리랑 아라리오를 개사를 해서 대구 경북 버리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자, 경북고등학교 나오신 경북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 이병석 그 부의장이 지금 부의장이시죠? 예. 아니요. 전 부의장께서 지금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게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경상도 의원이 동메달이라고 했지 경상북 도민이 동메달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사과를 누구한테 지금 뭐 받아내는 게 경상북 도민한테 사과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 김무성 대표의 뜻을 잘못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김무성 대표는 여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총선 승리가 최고 지금 지상 과제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수도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은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뭐 지내온 그걸로 보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에서는 뭐 새누리당이 뭐 압승할 거니까 결국은 수도권 이 접전 지역이 문제인데 그 띄워줄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뭐 이병석 부의장이라고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의도로 하는데 근데 저는 이병석 부의장이 지금 이게 혹시 공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여러 가지 하면은 이 대구 경북 지방의 그 아주 기성 정치인들 이들의 공천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얘기를 우리가 쭉 했는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굉장히 눈에 띄는 인물, 오래간만에 듣는 인물이 기지개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진상특위 위원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자, 이걸 잘하면 어떻게 다시 좀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아니, 지금 아까 대선 후보 지지율 봐도 유승민 대표보다도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좋은 기회를 맞이한 셈이 그동안은 뭐 존재감도 기회는 많았어요. 근데 메르스 때도 제가 만약 안철수 의원이고 의사였다면 이 방호복 딱 입고 한 3, 4일 같이 거기서 진료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파고 올라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정식 감투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감투를 쓴 거죠. 말하자면요. 여당하고 맞붙어서 제대로 한번 자리를 갖게 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 기존의 야당 프레임처럼 무슨 싸움닭의 역할 말이죠. 대여 투쟁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지지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유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컴퓨터 백신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도 동원하고 그래서 또 대안도 제시하면서 말이죠. 상당히 이 야당 꼭 치밀하게 공격을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볼 수 있는
안철수 리더십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죠. 근데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꼬꾸라지는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양측면이 다 있다고 봐요. 정말 백신 그 보안 전문가로서 정말 전문가적인 그 식견과 능력과 감각을 보여주면요 국민들이 아 역시 안철수구나 한방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지금 그거를 우리 내국인들, 우리 국민들 불법 해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문재인 대표부터 자기들 스마트폰부터 일단 뭐 프로그램 심어놨는지 그것도 확인하자는 건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요 이런 거를 자꾸만 그런 흐름을 타고 그 무책임한 그 의혹 같은 것만 부풀려 놓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의혹이 하나도 사실로 안 드러나면은 전문가는커녕 또 거기서 철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조차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그걸 철수해버리면 그건 더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안철수 리더십 하면 뭐 무지개, 안개 뭐 이런 얘기를 비판을 많이 받는데 요번에야말로 정말 절대 철수하지 말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 잡아내기가 힘들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뭐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뭐 말씀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배우나 탤런트가 악역만 계속하거나 무슨 역을 계속하면은 그걸로 이미지가 고착되는 그게 있어서 그런 걸 싫어하는 탤런트도 있다고 그래요. 만일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저는 덕보다 실이 많은 게 이 바이러스 전문가로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또 바이러스 전문가를 해가지고 잡아내더라도 저 사람은 역시 저게 맞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지금 이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그 여당과의 관계, 사실 증인도 불러낼 수 있고 국회에 불러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만만찮은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다른 수사기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이거하고 달리 국정원의 문제는 대북관계 문제가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낸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국정원 당장 뭐라고 국정원 직원 불러내면 이 관계되는 우리 국가안보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안철수 의원이 잘 해결할 것인가. 오히려 이걸 잘못 해결하면 역시 안철수였구나. 또 잘하면은 그게 또 나쁜 방향으로 보는 사람은 역시 바이러스 전문가구나. 근데 저도 한마디만 끼워준다면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르스는 온 국민이 공포를 가졌던 문제예요. 그때는 위원장이든 뭐든 간에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 몇 분은 뭐 위원장이고 뭐 이런 안 맡아도 조용히 갔어요. 지금도 자기 갔다는 얘기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용히 가서 아까 옷 입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알려지겠어요? 그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진짜 저분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막 그렇게, 이거 내 것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벌벌 떨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사안의 문제도 경중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제가 있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새누리당 관계자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저기 이제 야당 그쪽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알아서 망가져 주는데 뭐하러 그 불법 도감청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새누리당 관계자 얘기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감청 할 만큼의 어떤 대단한 위협이 되고 뭐 되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참. 저도 궁금한 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위원장 제안했을 때 항상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여당과 투쟁하는 위원장을 대권 주자가 맡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거 진상규명이니까요. 뭐 투쟁이라기보다. 투쟁해야죠. 진상규명을 사실 이제 싸워야 되는 건데 그걸 맡은 게 나름대로 뭔가 이번에 한번 반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뭔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여하튼 언론의 주목은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워낙 그동안 뒤에서 지금. 그런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가 신경민 의원 아니에요. 그 정보위 하고 나서 발표한 게 있어요. 국정원에서 그 시설 이태리에서 수입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번 주엔가 같이 여야가 국정원 가서 그 설비를 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밝혀지면 모르겠는데 또 안철수 의원이 전문가적인 일반인이 모르는 뭐를 딱 끄집어갖고 국정원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뭐를 발표하면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찾아요? 무슨 백사장에서 뭐 화를 쳐죠. 알겠습니다.